의식불명 환자입니다. 뇌사 판정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르샤바 국립대학병원 응급실에 차가운 선고가 떨어진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침대 위 노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2025년 3월 폴란드 바르샤바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야누시 코발스키 할아버지는 78세의 나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도착 당시 이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담당 응급의학과 의사인 마렉 노바크 교수는 차트를 덮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 뇌출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며 할아버지를 홀로 돌봐온 손녀 아그니에 슈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시도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의료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장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인공생명 유지장치만 연결해 놓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복도는 절망의 무게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미 다음 환자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야누시 할아버지는 그저 침대 위에서 기계음만이 그의 생존을 알려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 살릴 수 있어요. 조용했던 응급실에 또렷한 한국어 발음의 폴란드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서 있는 것은 놀랍게도 17살 정도로 보이는 동양인 소녀였습니다. 박서연. 그녀는 의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린 얼굴 때문에 누구도 그녀를 진짜 의학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키는 160cm 남짓이었고 긴 검은 머리를 뒤로 묶은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렉 교수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나? 서연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바르샤바 의과대학 3학년 박서연입니다. 뇌외과 전공 예정이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3학년이라고? 간호사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3학년이라니 말이 되나? 게다가 동양인이잖아. 의료진 흉내나 내는 거 아냐? 서연은 이런 시선들에 개의치 않고 야누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들춰보고 맥박을 짚어보며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몇 분간의 관찰 후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뇌출혈은 맞지만 뇌간 부분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어요. 적절한 처치를 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마렙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CT 결과를 봤어? 출혈량이 60ml를 넘어섰고 뇌압도 위험 수준이야. 나이까지 고려하면 회복은 불가능해. 하지만 뇌간이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종 제거 수술과 함께 뇌압 감소 치료를 병행하면. 됐어. 마렉 교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는 내가 함부로 나설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요. 기회만 주신다면. 기회? 병원장 얀 비엘스키가 나타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양인 학생이 우리 병원에서 무슨 기회를 원한다는 거지? 서연은 병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를 살릴 기회요. 저는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응급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 어린 동양인 소녀가 폴란드 최고 권위의 의료진들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나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폴란드 의료 시스템을 모르는 것 같구나. 여기서는 경험과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환자를 다룰 수 있어.
그렇다면 제가 그 자격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도 없었습니다. 마렙 교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격을 증명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논문 한 편 써본 적도 없는 학생이?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미 뇌외과 관련 논문을 3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뇌출혈 환자 수술에 참관한 경험이 10여 차례 있어요. 이 말에 주변 의료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17살에 논문 3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간호사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그 나이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서연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자신의 논문과 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14살에 의대에 입학했고 이미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렙 교수가 태블릿을 대충 훑어보더니 던지듯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논문이 있다고 해서 실제 환자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야. 특히 이런 중환자는 말이지. 그렇다면 테스트를 해보시죠.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저에게 1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할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는 실험을 하는 곳이 아니야.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칠 수는 없어. 지금도 할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몇 시간 내에 뇌사 상태가 될 텐데 그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세요? 아그니의 슈카가 갑자기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요,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포기했어요. 당신만이 희망이에요. 서연은 아그니의 슈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할머님, 제가 할아버지를 꼭 살려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마렙 교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환자 가족을 현혹시키는 것도 그만두고 당장 여기서 나가. 하지만 서연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야누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맥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약하지만 아직 규칙적인 심장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살릴 수 있어요. 병원장이 보안요원을 부르려는 순간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 저를 막으려 한다면 그 사람이 할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거예요. 응급실 전체가 서연의 외침에 얼어붙었습니다. 17살 한국 소녀가 폴란드 최고 병원의 의료진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야누시 할아버지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병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를 믿고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모든 이의 시선이 병원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대학병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얀 비엘스키의 차가운 시선이 서연을 향했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서연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폴란드에서 살아오며 수없이 겪어온 편견과 무시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이 있었고 자신만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연이 폴란드 땅을 밟은 것은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14살이었던 그녀는 부모님을 따라 한국을 떠나 바르샤바에 정착했습니다. 아버지 박민주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였고 어머니 이지영은 같은 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진이었죠. 유럽연합 의료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교환교수로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3살 때 이미 한글을 읽을 줄 알았고 5살에는 간단한 영어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8살 때 중학교 수학을 혼자 익혔고 10살에는 아버지의 의학 서적을 읽으며 인체 구조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뇌출혈이 일어나면 왜 언어 기능이 손상되는 거예요? 수술할 때.
뇌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지만 서연에게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연은 특별한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12살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 전국 상위 1%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13살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특별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천재 소녀라고 불렀지만 서연 본인은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의학 그 중에서도 뇌과학 분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로 이주하면서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천재로 인정받았지만 폴란드에서는 그저 어린 동양인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의과대학에 편입한 첫날, 서연은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의대생이야? 장난하는 거 아니야? 부모가 돈으로 밀어넣은 거 아닐까? 수군거림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폴란드어도 문제였습니다. 서연은 2주 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폴란드어를 공부했지만 의학 전문 용어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야 했고 그럴 때마다 주변 학생들의 비웃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역시 외국인이네.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의대에 들어왔지? 더 큰 문제는 실습이었습니다. 해부학 실습 시간에 서연이 정확한 답변을 하면 담당 교수는 책에서 외운 것과 실제는 다르다며 무시했습니다. 생리학 실험에서 서연이 다른 학생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험을 마치면 아마 부모한테 미리 배워온 것 같네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실력을 인정하는 대신 항상 다른 이유를 찾아 폄하하려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동기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친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시험에서 항상 최고 점수를 받자 동기들은 질투와 시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는 한국에서 미리 다 배우고 왔으니까 당연하지. 나이가 어리니까 암기력이 좋을 거야. 나중에 실제 환자를 만나면 다를 텐데. 이런 말들이 서연의 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특히 마르친 코왈스키라는 동기는 서연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폴란드 명문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자란 그는 동양인 소녀가 자신보다 뛰어난 성적을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의사나 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마르친의 말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교수들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질문을 하면 수업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라고 했고 서연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며 일축했습니다. 한 번은 신경해부학 수업에서 서연이 교수의 설명 중 일부가 틀렸다고 정중하게 지적했는데 담당 교수인 스타니스와프 노박은 한국에서 배운 것과 여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서연을 핀잔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서연의 지적이 맞았고 교수는 다음 시간에 교재에 오타가 있었다며 슬그머니 수정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연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신감 넘치던 소녀가 폴란드에서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아 눈치를 보며 수업을 듣는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괜찮다고 말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전환점은 2023년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바르샤바에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서연은 집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대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용돈벌이를 위해 카페에서 일했는데 폴란드어 실력도 늘리고 현지 문화도 익힐 수 있어서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카페 앞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서연은 즉시 카페 밖으로 뛰어나가 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노인은 의식을 잃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구급차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목과 척추를 고정하고 기도를 확보하며 출혈 부위를 압박했습니다. 이 아이가 뭘 하는 거야? 위험하니까 건드리지 마. 주변 사람들이 제지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은 서연의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처치했나요? 의료진이 있었나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은 저 어린 동양인 소녀가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연은 일약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16살 한국 소녀의 완벽한 응급처치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고 바르샤바 의과대학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의 실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편견의 벽은 높았습니다. 한번 잘했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건 아니지. 응급처치와 실제 의료행위는 차원이 다른 문제야. 여전히 서연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부 교수들은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우쭐대면 안 된다며 서연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더욱 완벽한 실력을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폴란드어 의학 용어는 물론이고 폴란드 의료 시스템과 문화까지 깊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의학 지식과 폴란드의 의료 현실을 접목시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드디어 서연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폴란드어와 영어로 쓴 논문이 게재되었고 바르샤바 의과대학 최우수 학생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수들과 동기들은 아직 어리다, 실제 환자를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다며 서연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분야에서 서연의 지식과 아이디어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를 통해 익힌 최신 수술 기법들과 폴란드에서 배운 전통적인 의료 접근법을 결합하여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경험이 부족한 학생의 상상에 불과하다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그런 서연에게 오늘의 상황은 마침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포기한 환자, 누구도 나서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자신만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야누시 할아버지의 뇌출혈 상태를 보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는 명확한 치료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최신 뇌압 조절 기법과 폴란드에서 익힌 미세수술 기술을 조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편견과 불신의 벽이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17살 동양인 소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폴란드에서 겪은 모든 무시와 편견, 그리고 그것을 딛고 쌓아온 실력과 자신감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병원장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한 채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자신이 진정한 의료인임을 증명할 날이라고. 더 이상 나이나 인종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야누시 할아버지를 반드시 살려내어 모든 편견을 깨뜨리겠다고. 서연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야누시 코발스키 할아버지가 운명을 바꾼 그 교차로에서 서연과 처음 만난 것은 정확히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르샤바의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카페 바르샤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의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주로 대학생들과 근처 병원 직원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약간 구부정한 어깨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여전히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서연이 폴란드어로 주문을 받으려 하자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당신은 동양인이구나. 그런데 폴란드어를 참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음료를 드릴까요? 서연이 정중하게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음료보다는 서연에게 더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중국? 일본? 한국에서 왔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죠. 요즘 한국 드라마도 인기고 기술도 정말 발전했고.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폴란드에 온 건가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왔어요.
부모님이 의과대학에서 일하시거든요. 의과대학? 그럼 혹시 당신도? 네, 저도 의대생입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서연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어린데. 몇 살이에요? 17살입니다. 17살의 의대생이라니. 정말 대단하군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는 오후 시간이라 서연은 할아버지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야누시 코발스키라고 소개했습니다. 젊은 시절 바르샤바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가르쳤던 은퇴 교수였고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지금은 손녀 아그니에 슈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당신과 비슷한 나이예요. 25살인데 간병인 일을 하면서 저를 돌봐주고 있어요. 참 고마운 아이죠. 야누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손녀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사위도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가 몇 년 후에 따라갔고요. 그래서 손녀를 제가 키웠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아그니의 슈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천사 같아요. 자기 꿈도 포기하고 저를 돌봐주고 있거든요. 손녀분의 꿈이 뭐였나요?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의대에 입학할 성적도 충분했는데 제가 몸이 약해지면서 일을 포기하고 간병인 자격증을 땄어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야누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가족 때문에 한국을 떠나 폴란드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는데 손녀분은 할아버지를 위해 꿈까지 포기했다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손녀분이시네요.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져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제가 건강했다면 그 아이가 의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는 커피잔을 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손녀분이 다시 의대에 도전하실 수도 있잖아요. 서연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5이 됐는데다가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요. 의대는 학비도 많이 들고. 그날 이후로 야누시 할아버지는 서연이 일하는 카페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이틀 뒤인 월요일에도 오후에 나타나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서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손녀한테 당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놀라워하더군요. 17살의 의대생이라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저도 손녀분을 만나 뵙고 싶어요. 같은 의학에 관심이 있으니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서연의 말에 할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그니의 슈카와 함께 올게요. 그 아이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화요일 오후 야누시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손녀와 함께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아그니의 슈카는 키가 크고 갈색 머리를 가진 미인이었는데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깊은 애정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할아버지한테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그니의 슈카의 폴란드어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아그니의 슈카 씨에 대해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서연의 말에 아그니의 슈카는 부끄러워하며 할아버지를 흘깃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그러셨나요? 정말 민망해요. 세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그니의 슈카는 의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서연과 의료 시스템이나 환자 돌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보다 어린데 이미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니. 아니에요. 오히려 아그니의 슈카 씨가 환자를 돌보는 실무 경험이 훨씬 풍부하시잖아요. 저는 아직 이론만 아는 수준이에요. 아그니의 슈카는 서연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의대에서 정식으로 배우는 것과 간병인 일은 차원이 달라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돌봄만 하는 거고 정말 의학적인 판단은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시면서 얻는 통찰력은 의사들도 갖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경험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야누시 할아버지는 두 젊은 여성이 의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보세요. 당신들 둘이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요, 할아버지. 서연 씨와 이야기하니까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그니의 슈카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시간이 되시면 같이 공부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나눠드릴 수 있고 아그니의 슈카 씨의 실무 경험도 배우고 싶어요. 서연의 제안에 아그니의 슈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고마울 텐데. 하지만 할아버지 돌봄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틈틈이 하면 되죠. 그리고 할아버지도 함께 하시면 어때요? 의학 이야기 들으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요. 야누시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야 늙은이라 무슨 의학 공부를 하겠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서연에게는 폴란드에서 만난 첫 번째 진정한 친구들이었고 야누시 할아버지와 아그니의 슈카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오후 운명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야누시 할아버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그니의 슈카가 오늘 병원에 일을 나간다고 해서 혼자 카페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혼자 왔어. 아그니의 슈카가 야간 근무라서 말이야. 혼자 나오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서연이 따뜻한 차를 준비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날씨가 참 좋구나.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래요. 곧 따뜻해질 거예요. 서연도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할아버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야겠어. 아그니의 슈카가 걱정할까봐.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지.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가 카페를 나서는 모습을 창으로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갔고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안전하게 건너가시기를 마음속으로 빌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트럭 운전사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들어온 것입니다. 서연은 그 순간을 슬로우 모션처럼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트럭의 존재를 깨닫고 피하려 하는 모습,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아는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충격의 순간. 안 돼! 서연이 소리치며 카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횡단보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아직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대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을 총동원해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목과 척추를 고정하고 기도를 확보하며 출혈 부위를 압박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빨리요. 서연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서연은 한순간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에게 계속 말을 걸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할아버지를 구급차에 실을 때 서연도 함께 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함께 가야 해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할아버지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구급대원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서연은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그니의 슈카에게 연락을 했고 그녀는 일을 중단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그니의 슈카는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그녀를 위로하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진단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했고 나이를 고려할 때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렉 노바크 교수는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고 다른 의료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사흘 전 처음 만났지만 할아버지는 서연에게 폴란드에서 만난 첫 번째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그니의 슈카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료진이 모두 포기한다면 자신만이라도 끝까지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살릴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진 것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지난 3일간의 추억,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아그니의 슈카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서연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 얀 비엘스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격을 증명한다고? 한국에서 온 어린애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보안요원을 부르겠어. 마렉 노바크 교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서연을 가로막았습니다. 동양인 애가 우리 폴란드 의료진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나대는 걸 처음 보는군. 내가 한국에서 뭘 배웠든 상관없어. 여기는 폴란드고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습니다. 간호사장 베아타 코바치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 애가 정말 의대생이긴 한 거야? 나이를 보니까 고등학생 같은데. 다른 간호사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부모가 의사라서 의료 용어 몇 개 외운 게 전부일걸. 동양인들이 원래 어려 보이잖아. 실제로는 20살도 안 됐을 거야. 서연은 이런 반응들을 예상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야누시 할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진짜 의대생입니다. 학생증도 있고요. 서연이 가방에서 학생증을 꺼내 보여줬지만 마렉 교수는 한눈도 주지 않았습니다. 학생증이면 뭐해? 가짜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냐? 레지던트 파벨 비토프스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신경외과 전문의였는데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관심받고 싶어하는 애 같은데. 요즘 젊은 애들이 SNS에 올리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 병원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한 가지 물어보지. 지금 환자의 뇌출혈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있나? 서연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좌측 측두엽과 두정엽 경계 부위에 혈종이 형성되어 있고 뇌실내 출혈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간 압박 소견도 보입니다. 마렉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CT 보고서 읽은 걸 그대로 외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는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럼 치료법은? 병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두수를 통한 혈종 제거와 함께 뇌실 외 배액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뇌압 감소를 위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파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술은 이론과 전혀 달라. 특히 이 나이 환자는 출혈량도 많고 뇌압도 위험 수준이야. 수술 중에 사망할 확률이 90%는 넘어.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0% 사망이잖아요.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베아타 간호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어. 의료소송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면서. 환자가 수술 중에 죽으면 누가 책임져? 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렉 교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책임진다고? 넌 의사 면허도 없는 학생이야.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학생이라도 환자를 살릴 의무는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도 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요?
병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우리한테 의학 윤리를 가르치려 해? 어린애 주제에 건방지긴. 우리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환자를 돌봐왔어. 나이와 경험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라도 해보는 게 맞지 않나요? 서연이 물러서지 않자 의료진들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야, 너 정말 끝까지 우기려고? 파벨이 성을 내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왜 너 같은 애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강제로 내보낼 거야. 그의 위협적인 태도에 서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아그니의 슈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의료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가 정말 실력이 있어요. 사흘 전에도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완벽한 응급처치를 했거든요. 가족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이해해. 베아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해야 하는데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계? 확률? 지금 할아버지는 살아계신 사람이에요. 숫자가 아니라고요. 물론 환자는 소중해. 마렉 교수가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해.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야. 회복 불가능하다고 누가 정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뇌간 기능은 살아있고 심장도 뛰고 있어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잖아요. 애야, 의학은 희망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병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거지. 그럼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 간청했습니다. 제 방법으로 한 번만 시도해보게 해주세요.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무슨 방법? 파벨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신비한 치료법이라도 있다는 거야?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뇌압 조절 기법이 있어요. 미세 도관을 이용한 단계별 배액법인데 기존 방법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배웠고 실제로 성공 사례도 많이 봤어요. 아, 역시 부모 찬스구나. 베아타가 빈정거렸습니다. 아빠한테 배운 걸로 여기서 실험하려는 거야? 실험이 아니에요. 검증된 치료법이라고요. 서연이 억울하게 말했지만 의료진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렉 교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그 치료법에 대한 논문이나 임상 데이터라도 있어? 있어요. 서연이 태블릿을 꺼내려 하자 파벨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안 봐도 뻔해. 동양의학저널에 실린 거 아니야? 우리는 서구의학만 인정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곳이에요. 서연이 항변했지만 병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폴란드야. 우리는 유럽 의학 기준을 따라. 동양의학은 인정하지 않아. 같은 의학인데 왜 동양이고 서양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절절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베아타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침이나 놓고 한약이나 다려 먹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는 과학적인 의학만 해. 이 말에 서연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한국 의학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과 무시였기 때문입니다. 제발요. 아그니의 슈카가 다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서연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어나요, 아가씨. 마렉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의학적 판단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의학적 판단이라고 하지만 결국 편견 아닌가요? 서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터뜨렸습니다. 제가 백인이고 나이가 더 많았다면 이렇게 무시했을까요? 이 말에 응급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파벨이 성큼 다가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우리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 나이와 인종만 보고 판단하셨잖아요. 제 실력이나 제안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으시고요. 병원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안 그러면 정말 보안요원 불러서 강제로 내보낼 거야. 나가지 않겠어요. 서연이 야누시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야, 환자한테서 떨어져. 베아타가 소리쳤습니다. 허가 없이 환자 만지면 안 돼. 하지만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마렉 교수가 보안요원을 부르려고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로 보안요원 좀 보내주세요. 환자한테 접근하는 사람을 제지해야겠어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야누시 할아버지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더욱 급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맥박도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봐,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파벨이 말했습니다. 곧 심정지 올 거야. 서연은 모니터를 보며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할아버지는 몇 분 내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여전히 서연을 내쫓으려고만 했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지금 아니면 할아버지가. 됐어, 그만해. 마렉 교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안요원 언제 와? 이 애를 당장 내보내. 아그니의 슈카도 울음을 터뜨리며 의료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할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보안요원 2명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동양인 애를 내보내요. 환자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요. 서연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노력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응급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서연의 아버지 박민준 교수였습니다. 그는 딸의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박민준 교수는 바르샤바 의과대학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의 등장에 응급실 분위기가 순간 변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민준 교수가 유창한 폴란드어로 물었습니다. 병원장 얀 비엘스키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민준 교수는 교환교수 신분이었지만 이미 여러 성공적인 수술로 병원 내에서 명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 박 교수님. 딸분이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소란이라니요? 서연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다들 포기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민준 교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야누시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CT 결과를 확인하고 환자의 활력 징후를 점검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심각한 상태네요. 박민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수술과 처치를 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말에 마렉 노바크 교수가 당황했습니다. 박 교수님, 하지만 환자 나이를 고려하면 나이만으로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죠. 박민준 교수의 지원에 힘을 얻은 서연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보고 싶어요. 아빠도 함께 해주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병원장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학생이 주도하는 수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집도의가 되고 서연이가 보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민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이는 타협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연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박민준 교수의 실력은 이미 검증되었고 그가 책임진다면 병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박 교수님이 지셔야 합니다. 병원장이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마렉 교수와 파벨은 못마땅해 했지만 병원장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드디어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식 미세도관 배액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출혈 위험이 적고 회복도 빠를 거예요.
박민준 교수는 딸의 계획을 들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 방법이라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하지만 수술실로 향하던 중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취과에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런 고위험 환자 마취는 할 수 없습니다. 마취과장 스테판 바르샤프스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상태도 불안정한데 수술 중 사망하면 마취과에도 책임이 돌아오거든요. 제가 마취 위험도를 관리하겠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설득했지만 스테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병원 정책상 고위험 환자는 거부할 수 있거든요. 서연은 답답했습니다. 수술할 기회를 얻었는데 마취과에서 막히다니요. 다행히 젊은 마취과 의사 안나 코발스카가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스테판 과장은 화를 냈습니다. 코발스카, 내가 무슨 권한으로 환자를 살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안나의 말에 스테판은 결국 못마땅해 하면서도 허락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술실 배정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수술실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수술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이 내일 오전인데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서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준 교수가 직접 나서서 교섭했습니다. 응급수술실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결국 응급수술실 하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미 소중한 시간이 1시간 넘게 흘러버렸습니다. 야누시 할아버지의 혈압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뇌압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술기구였습니다. 서연이 계획한 미세도관 배액법에 필요한 특수 장비가 병원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비는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술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률이 떨어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장비를 조합해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 서연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수술팀 구성이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무모한 수술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베테랑 간호사가 거부했습니다. 만약 환자가 죽으면 저희에게도 책임이 돌아와요. 결국 자원한 몇 명의 젊은 의료진들로만 팀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을 때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취 유도 과정에서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혈압 쇼크 상태입니다. 안나가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혈관 수축제 투여하겠습니다. 서연은 불안해졌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불안정하다니요. 개두술을 시작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출혈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흡입기 더 강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피가 계속 솟아나서 수술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나섰지만 수술실 간호사가 제지했습니다. 학생은 보조만 해야 합니다. 직접 수술 도구를 다룰 수 없어요. 서연은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규정 때문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수술 중간에 심장 리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심실조기 수축 발생했습니다. 안나가 외쳤습니다. 리듬 안정화 약물 투여하겠습니다. 박민준 교수는 수술을 잠시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해봐요. 서연이 간청했지만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수술은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면 환자가 수술대에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어쩔 수 없이 결정했습니다. 응급처치만 하고 수술을 마쳐야 했습니다. 서연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수술실을 나온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제가 직접 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서연아,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야. 무리하면 안 돼. 박민준 교수가 딸을 위로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그니의 슈카가 수술 결과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말했지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야누시 할아버지는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상태는 수술 전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렉 노바크 교수가 서연에게 다가와 비꼬듯 말했습니다. 봤지? 이론과 현실은 달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경험 부족은 어쩔 수 없어. 파벨도 거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라고 했잖아. 괜히 환자만 더 고생시켰네. 베아타 간호사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때? 더 이상 환자 괴롭히지 말고. 서연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틀렸던 걸까요? 너무 자신만만했던 걸까요? 중환자실에서 야누시 할아버지를 지켜보던 서연은 자책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고 각종 기계에 의존한 상태였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아버지가 위로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서연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의료진들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역시 어린애가 나서는 게 아니었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그니의 슈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 완벽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서연의 눈에 다시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비록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 옥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의 차가운 3월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 혼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래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어둠만 보였습니다. 첫 번째 수술 실패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고 의료진들의 비웃음이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실력을 믿어왔는데 오늘의 실패는 그 모든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까지 함께 했는데도 실패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마저 날 의심하시는 것 같아. 사실 박민준 교수는 딸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했던 것이지만 상처받은 서연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지영 교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아빠한테 들었어.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실패했어. 할아버지를 살리지 못했어. 실패가 아니야. 시도한 거 자체가 용감한 일이었어. 하지만 서연은 위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 걸까? 이지영 교수는 딸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를 읽었습니다. 서연아, 너를 기억해. 8살 때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서연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차에 치인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밤새 돌봐준 일말입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고양이가 죽을 것 같았지.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결국 그 고양이는 살아났고. 하지만 이번은 달라요, 엄마.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야. 어머니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어.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끝까지 붙잡는 아이. 그게 너의 장점이자 운명이야.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야누시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수술 후 상태가 더 악화되어 인공호흡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고 각종 모니터의 수치들도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그니의 슈카는 할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운 듯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그니의 슈카.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구나. 아그니의 슈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최선을 다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실패해서. 실패가 아니야. 아그니의 슈카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포기했잖아. 너만이 할아버지를 위해 싸워줬어. 서연은 아그니의 슈카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할아버지가 더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아그니의 슈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마렉 노바크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졌군요. 어제 수술에 후유증인 것 같은데. 서연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더 고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님, 다른 치료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이 상태에서는. 마렉 교수는 서연을 흘긋 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실험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실험이 아니에요.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정식 치료법이라고요. 어제 결과가 어땠는데? 마렉 교수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의료진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어제 수술 망친 동양인애지. 의대생 주제에 나대더니 결국 환자만 더 위험하게 만들었네. 이런 수군거림들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간 서연은 의학 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뇌출혈 치료에 대한 최신 논문들을 찾아보고 다른 나라의 치료법들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뭘까? 몇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낸 후에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국의학 잡지에서 할머니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서연의 친할머니 박순자 여사에 대한 추모 기사였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전쟁 중 간호병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의료진의 사명이라는 할머니의 유명한 말이 기사에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서연아,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야. 쉽게 포기하면 안 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지.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때의 경험담도 들려주셨죠. 장비도 부족하고 약도 없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단다. 갑자기 서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할머니가 전쟁 중에 사용했다던 한국 전통 치료법과 현대의학의 결합. 침술과 현대 뇌외과 기술의 조화. 이것이야말로 동양과 서양의학의 진정한 융합이 아닐까요? 서연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전통 침술을 이용한 뇌압 조절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정 혈자리에 미세한 침을 놓아 뇌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서연은 흥분했습니다. 이거야. 이 방법이라면.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폴란드에서 침술을 허용할까요? 특히 뇌수술에 침술을 적용한다는 것을. 서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박민준 교수는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안이 하나 있어요. 서연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자 박민준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침술을? 뇌외과에? 네, 한국에서 성공 사례가 있어요. 특히 뇌압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박민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허용할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기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서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아버지는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알겠다.
한번 제안해보자. 하지만 예상대로 의료진들의 반응은 극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침술? 그게 무슨 중세시대 얘기야? 마렉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의료기관이야. 미신을 믿는 곳이 아니고. 병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양의학은 우리 병원 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서연이 연구 논문들을 보여줬지만 의료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동양저널은 신뢰할 수 없어. 파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구 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치료법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서연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편견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침술이 아니라 미세 전극 자극술이라고 하면 어떨까? 원리는 비슷하지만 좀 더 현대적인 이름으로.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침술 대신 미세 전극을 이용한 뇌압. 조절술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리는 같지만 용어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새로운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통적인 침술의 원리를 현대 의학 기술과 결합하여 폴란드 의료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서양 의학의 융합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가르침을 이어가겠어요. 서연은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서연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자신의 뿌리, 한국의 전통의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한번 도전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모두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살리고 동시에 모든 편견을 깨트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준비한 자료를 들고 다음 날 아침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얀 비엘스키 병원장은 서연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뭐야?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혁신적? 병원장이 비웃었습니다. 어제 실패한 애가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서연은 태블릿을 켜며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세 전극을 이용한 다점 동시 뇌압 조절술입니다. 기존의 단일점 배액법과 달리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압력을 조절하여 뇌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이에요. 병원장은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다가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세 전극을 여러 개 사용한다고? 네, 정확히 12개의 특정 지점에 미세 전극을 배치합니다. 각 지점은 뇌압과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위들이에요. 서연은 자신이 밤새 연구한 뇌 해부학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병원장이 주저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실제로 검증된 적이 있나? 한국에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서연이 준비해온 논문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93%의 성공률을 보였어요. 병원장이 논문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잖아. 백인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뇌 구조는 인종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부학적 차이는 미미하고 이 치료법의 원리는 보편적이에요. 그때 마렉 노바크 교수가 병원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병원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마렉 교수는 즉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실험을 하자는 거야? 어제 실패한 게 모자라서? 이번은 다릅니다. 서연이 마렉 교수에게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렉 교수는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의외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세 전극 배치 지점이 독특하네. 이 위치들은 어떻게 정한 거야? 한국 전통의학의 경혈 이론과 현대 신경의 부학을 결합했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마렉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혈?
그럼 결국 침술 얘기네. 아닙니다. 서연이 급히 해명했습니다. 경혈 이론을 과학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실제로 그 지점들은 신경 집중 부위와 일치하고 MRI 연구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서연은 최신 뇌 영상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전통 지식을 현대 과학으로 검증한 것이에요. 파벨 비토프스키 레지던트도 병원 장실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동이에요? 상황을 파악한 파벨은 즉시 서연을 공격했습니다. 또 한국식 치료법이에요? 정말 끈질기네. 여기는 유럽이라고요. 동양의학은 통하지 않아요. 동양의학이 아닙니다. 서연이 강조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에 기반한 치료법이에요. 하지만 기원은 한국 전통의학이잖아. 파벨이 따졌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포장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검증된 서구 의학만 사용해야 해. 서연은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도 선입견을 깨기는 어려웠습니다. 베아타 간호사장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미세한 전극들을 정확히 배치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서연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배치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연습했거든요. 내가 직접? 마렉 교수가 놀랐습니다. 학생이 그런 정밀한 시술을? 저는 이미 15살부터 미세수술 연습을 해왔어요. 서연이 자신의 경력을 설명했습니다. 손재주도 좋고 집중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도 실제 환자는 처음이잖아. 파벨이 반박했습니다. 병원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위험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기존 방법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미세 전극은 뇌 조직에 최소한의 손상만 주고 출혈 위험도 현저히 낮아요. 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해도 환자 상태가 현재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야누시 코발스키 환자 상태 급변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뇌압이 급상승하여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시간 내에 마렉 교수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그니에 슈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서연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 방법을 시도해야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요. 병원장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세요. 서연이 간절히 외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마렉 교수가 다른 의료진들과 급히 상의했습니다. 기존 방법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 추가 수술도 위험하고. 파벨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베아타 간호사장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서연이 모든 의료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성공하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고 실패해도 현재보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확실히 잃게 될 생명이에요. 야누시 할아버지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더욱 급하게 울렸습니다. 병원장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시도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해지면 즉시 중단한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마렉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법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의학적 가치가 있을 테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환자를 살리는 일을 넘어서 동서양 의학 융합의 역사적 시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필요한 미세 전극들을 요청했고 정확한 배치 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3D 뇌 영상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작업을 정말 할 수 있겠어? 파벨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그니에 슈카가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를 위해 이렇게까지. 당연한 일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도 소중한 분이니까요.
두 사람의 우정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실에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12개의 정확한 지점, 각각의 깊이와 각도, 전극 삽입 순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치료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17살 한국 소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야누시 할아버지가 수술대 위에 누워 계셨고 각종 모니터들이 생명의 미약한 신호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뇌압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서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나? 마렉 노바크 교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12개 지점에 정확히 배치하면 뇌압이 안정화될 거예요. 파벨 레지던트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안나 마취과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혈압 140에 90, 맥박 112. 불안정하지만 수술 진행 가능합니다. 베아타 간호사장이 미세 전극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바늘들로 정말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서연이 자신있게 말하며 첫 번째 전극을 들었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침착하게, 서연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버지의 격려에 서연은 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아그니의 슈카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병원장과 다른 의료진들이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점, 좌측 전두엽 배외측 부위입니다. 서연이 3D 영상을 확인하며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전극의 끝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었고 길이는 정확히 3.2mm였습니다. 깊이는 1.5mm, 각도는 수직에서 15도 기울여서 서연의 손이 할아버지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숨을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첫 번째 전극이 삽입되었습니다. 모니터의 뇌압 수치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뇌압이 조금 낮아졌어요. 안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네. 마렉 교수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서연이 두 번째 전극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지점, 우측 측두엽 상부. 서연의 손은 이제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극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자 뇌압이 더욱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놀라워. 베아타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압력이 빠지고 있어. 세 번째, 네 번째 전극이 차례로 배치되었습니다. 서연의 손놀림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다루는 듯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각 전극이 들어갈 때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심박수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안나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전극을 삽입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혈이 있습니다. 파벨이 외쳤습니다.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어 소량의 출혈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응했습니다. 지혈제 주입하고 전극 위치를 1mm 조정하겠습니다. 서연의 침착한 대응에 다른 의료진들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판단해? 마렉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뮬레이션으로 수백 번 연습했어요. 서연이 대답하며 조정된 위치에 전극을 다시 삽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출혈이 멈추고 뇌압이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의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의료진들의 표정도 회의적인 것에서 감탄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런 정밀함은 베테랑 의사도 쉽지 않은데. 베아타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17살이 맞나? 10번째 전극을 삽입할 때 갑자기 환자의 혈압이 급락했습니다.
혈압 70에 40. 위험합니다. 안나가 긴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혈관 수축제 투여하고 수액 속도 높이세요. 박민준 교수가 지시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계속할 수 있겠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이건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뇌압 변화에 따른 자율신경계 반응입니다.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곧 안정될 거예요. 실제로 몇 분 후 혈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1번째 전극 삽입은 가장 어려운 부위였습니다. 뇌관에 가까운 깊은 부위에 정확히 배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는 특히 조심해야 해. 마렉 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뇌관 손상이 올 수 있어. 서연은 3D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도를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깊이 3.7mm, 각도는 수직에서 20도.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극이 조심스럽게 삽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mm, 2mm, 3mm. 완벽해요. 안나가 감탄했습니다. 뇌관 부위 자극 없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12번째 전극이었습니다. 서연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집중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측 두정엽 후상부. 이 지점은 뇌압 조절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위였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전극이 마지막 위치에 정확히 삽입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뇌압 수치가 급격히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심박수와 혈압도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 마렉 교수가 외쳤습니다. 뇌압이 정상 수치로 떨어지고 있어. 모니터의 모든 수치들이 희망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뇌압은 정상 범위인 10에서 15mmHg로 안정되었고 뇌혈류도 개선되었습니다. 성공이에요. 베아타가 감격했습니다. 정말로 성공했어요. 수술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전극을 고정하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2개의 미세 전극들이 할아버지의 뇌에서 조화롭게 작동하며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서연아. 완벽한 수술이었어. 마렉 교수도 이제는 서연을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론과 실기 모두 완벽했어. 내가 잘못 봤나 보네. 파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 실력을 의심했어. 수술실 밖에서 지켜보던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방법을 우리 병원에서 볼 수 있다니. 그의 표정에는 감탄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안나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생체 신호가 안정적입니다. 수술 완전 성공이에요. 베아타도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들이 서연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아그니의 슈카가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아직 의식을 찾지는 못했지만 모든 의학적 지표들이 회복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그니의 슈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성공한 거예요? 네, 완전히 성공했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깨어나시기를 기다리면 돼요.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끌어안았습니다. 의학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인 순간이었습니다. 17살 한국 소녀가 폴란드에서 만들어낸 기적, 동서양 의학의 완벽한 융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의심을 뛰어넘어 순수한 의학적 열정과 실력이 승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3시간이 지났을 때 중환자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야누시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들은 계속해서 희망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고 아그니의 슈카는 반대편에서 할아버지의 다른 손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한국 소녀 기억하시죠? 제가 할아버지를 살려드렸어요. 아그니의 슈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눈 떠주세요. 아그니의 슈카예요. 손녀예요. 마렉 노바크 교수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뇌파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어요. 의식 회복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나 마취과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경 반응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베아타 간호사장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빠른 회복은 처음 봐요. 박민준 교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아. 내가 해낸 일은 의학 역사에 남을 거야. 병원장 얀 비엘스키도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전 세계 의학계에 소개되어야 합니다. 혁명적인 발견이에요. 파벨 레지던트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당신을 무시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누시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아그니의 슈카가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눈꺼풀의 떨림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마침내 천천히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열려요. 서연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야누시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흐릿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점차 초점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그니의 슈카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그니의 슈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깨어나셨어요. 아그니의 슈카가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를 잃는 줄 알았어요. 야누시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할아버지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워하더니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이. 너구나. 네, 할아버지. 저예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살려드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렉 교수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언어 기능이 완전히 정상이에요. 뇌출혈 환자치고는 믿을 수 없는 회복력입니다. 안나도 감탄했습니다. 인지 기능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이에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 네, 할아버지. 사고를 당하셨어요. 아그니의 슈카가 설명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치이셨는데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살려줬어요. 할아버지는 서연을 다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정말 고마워, 서연아. 베아타 간호사장이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여보세요. 할아버지는 문제없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여보세요.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세요? 야누시 코발스키입니다. 몇 살이세요? 78살이에요. 모든 대답이 정확했습니다. 파벨이 믿기 어렵다는 듯 말했습니다. 운동 기능, 언어 기능, 기억력 모두 완벽해요. 정말 뇌출혈을 당한 환자가 맞나요? 병원장이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광범위한 뇌출혈이었는데 이런 완전한 회복은 의학 교과서에도 없어요. 야누시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 나를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워.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서연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감격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이라니. 너 같은 천사가 어디 있겠니?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밖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기적적인 수술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병원장이 당황했습니다.
벌써? 어떻게 알았지? 병원 직원 중 누군가가 SNS에 올린 것 같아요. 실제로 서연의 기적적인 수술 소식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7살 한국 소녀가 폴란드에서 만든 의학적 기적, 동양과 서양 의학의 완벽한 융합, 새로운 뇌출혈 치료법의 탄생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마렉 교수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유명인이 될 거야.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할 테니까.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박민준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야누시 할아버지가 일어나려고 하자 의료진들이 급히 말렸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몸이 정말 가벼워요. 실제로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이었고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후유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안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회복은 젊은 환자에게서도 보기 힘들어요. 정말 완벽한 치료였어요. 베아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개 전극이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뇌압도 정상이고 혈류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할아버지가 아그니의 슈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아가야. 할아버지는 완전히 괜찮아졌어. 아그니의 슈카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후유증은 없을까요? 전혀 없어 보여요. 마렉 교수가 확신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회복은 처음 봅니다. 서연이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이제 카페에 다시 오실 수 있겠네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만든 커피를 또 마시고 싶어. 아그니의 슈카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농담까지 하시네. 정말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아요. 병원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서연 양, 당신이 해낸 일은 의학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우리 병원의 자랑이에요. 파벨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당신의 실력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 의대생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모두가 이 기적적인 사건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17살 한국 소녀가 만들어낸 의학적 기적은 이미 폴란드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누시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단순히 내 생명을 구한 게 아니야. 너는 희망을 보여줬어.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실력과 열정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이 말에 중환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만나 만들어낸 이 기적은 앞으로 전 세계 의학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았던 17살 한국 소녀 박서연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바르샤바 국립대학병원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의료진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폴란드 보건부 장관을 비롯해 유럽의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에서 특별히 파견된 의료진들까지 참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야누시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수줍어하지만 당당한 표정의 서연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보건부 장관 마르체크 자드로가 연단에 올라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7살 한국 소녀 박서연 양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닙니다. 이는 동서양 문명의 지혜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희망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서연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럽 신경외과 학회 회장 헬리크 밀러 교수가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박서연 양의 치료법은 기존 서구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의 경혈 이론을 현대 신경과학으로 재해석한 것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앞으로 이 방법은 전 세계 의과대학 교과서에 실릴 것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야누시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분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포기했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단순히 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아그니에 슈카도 무대에 올라 발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덕분에 저는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꿈도 다시 찾았어요. 꿈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네, 의사가 되는 꿈이요. 아그니에 슈카가 밝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서연이가 저에게도 용기를 줬어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렉 노바크 교수가 무대에 올라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연 양을 무시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양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의술에는 나이도 국적도 상관없다는 것을요. 병원장 얀 비엘스키도 발언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앞으로 서연 양의 이름을 딴 박서연 동서의학융합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이 발표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특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연이는 한국 의학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전통 지혜를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에 알린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특별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장은 한국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신 것입니다. 서연이의 업적을 한국 전체가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서연이 드디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곧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관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사용한 치료법은 한국의 전통 지혜에서 나온 것이지만 현대 과학으로 검증한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관객석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서연이 야누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족 같은 분이에요.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기술이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폴란드 대통령의 특별 메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되었습니다. 박서연 양은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의학적 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연에게 폴란드 최고 명예 시민권이 수여되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대형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천재 소녀 폴란드에서 의학혁명 일으켜 동서양 의학 융합의 새로운 시대 열어 17살 한국인이 보여준 기적 등의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파벨 레지던트가 무대에 올라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서연 양의 지도하에 이 새로운 치료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 속죄하는 의미에서라도요. 다른 폴란드 의료진들도 하나둘 손을 들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베아타 간호사장도 발언했습니다. 서연 양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실력과 열정, 그리고 환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안나 마취과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젊은 의료진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박민준 교수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어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에요. 이지영 교수도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딸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입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행사 마지막에 야누시 할아버지가 서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보물이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폴란드 전통 목걸이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 가족이니까요. 서연은 감격하여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할아버지. 아그니에 슈카도 서연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쓴 감사 편지예요.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의대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서연은 편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함께 훌륭한 의사가 되어요.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끌어안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계속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당분간은 폴란드에 머물면서 이 치료법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동서양 의학 융합 연구에 기여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의 전통 의학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할아버지와 아그니에 슈카와 함께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현실이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아그니에 슈카가 말했습니다. 저도 의대에 다시 도전하고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서연이는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고 아직 멀었어요. 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폴란드 바르샤바의 어느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우정이 온 세상을 감동시킨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17살 한국 소녀 박서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국적을 뛰어넘는 인간의 가능성이었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서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